네, 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영사학도 해fun사입니다. 지난 한능검 키워드 저격 특강 1강에 이어서 이번 2강에서는 고대시대 2를 다룰 겁니다. 지난 특강 올려보니까 다들 반응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 회차에서는 딱 고대 다룰 거고, 다음 회차 때 고려시대 딱 끝낼 거니까 빠르게 진도 나갑시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일단 제 교재가 다음 주 한 화요일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서점에서 출간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능검 교재 43회부터 52회까지 다뤘고, 제가 53회까지는 출간일을 좀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따로 교재를 못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보실 거면 블로그라던가 유튜브에 다 해서 올렸으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뭐 제가 전용 카페를 생겼는데 여기에 뭐 구독이라던가 교재를 구매를 인증을 해주시면 제가 나중에 자료 같은 거 하나 올릴 예정이니까 그거 참고해주시고, 지금 구독 인증을 해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구독자 수가 많이 안 늘어더라고요. 구독을 인정하시고 취소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뭐 이거 양심의 문제니까 따로 제가 말씀까지 더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의사항 같은 거 보면은 일단 별표의 수는 빈출도예요. 그래가지고 이 별표의 수가 많을수록 빈출도 높은데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현재가 기출 경향상 그렇다는 거고, 특히 별표가 3개인 건 출제율이 90% 이상이니까 무조건 어떻게든 외우세요. 그리고 심화편이 좋아하는 유형은 빨간색, 기분편이 좋아하는 유형은 파란색, 그리고 둘 다 좋아하는 유형은 검은색 별로 빈출도 표시했고, 특히 심화편에서만 주로 출제된 유형은 따로 심화 표시했고, 연계되지 않는 유형이 분명히 존재할 수는 있지만 제가 한 95% 정도는 다 연계시켰습니다. 그리고 PPT 자료는 지금 PPT 자료 지금 계속 요청하는데 지금 다 주의사항을 안 보시고 지금 강의를 보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추후 정규 교재 제작을 활용할 예정이라 PPT 자료는 지금 댓글로 계속 요청하는데 못 드립니다. 이거 나중에 정규 교재 쓸 거 제가 빨리빨리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강의 찍은 거니까 이거 계속 요청드리는데 못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관련 사료가 있는 기출을 활용할 거고, 99% 기출에 단 한 번이라도 언급된 사례는 거의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언급되지 않은 사례는 따로 별도 표시할 거고, 빈출 키워드는 빨간색, 심화편에서 출제율 높은 키워드는 파란색을 표시했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복습해야 이 내용 남는다는 거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 남으면 여러분 머리가 안 남아요. 자, 그래서 이번 강의의 목차는 이런 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해주시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영상부터 보시는 분도 있을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PPT 원본 제공 못합니다. 유의사항 분명히 안 보시고 이것도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얘기하는데 PPT 원본 제공 안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하면은 1번 통일신라의 왕 및 토지제도부터 먼저 다뤄드리면, 일단 한능검에서는 통일신라의 왕은 자주 출제되는 왕은 딱 이 3명만 외우면 돼요. 특히 내가 기본편을 준비한다, 이 신문왕이랑 진성여왕만 외우면 되고, 만약 내가 심화편을 준비한다, 이 경덕왕만 따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면은 1번 신문학 경우는 일단 관료는 지급하고 녹을 폐지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관료전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여기 오직 수조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서 뭔가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세금 같은 걸 거둘 수 있는 거, 세금. 그러니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건데 오직 관료전 수조권만 있고, 노급은 여기에 플러스로 노동력 뒷발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과 노동력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으니까 당시 귀족들이 이 노급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귀족의 권력을 낮추기 위해 가지고 신문왕이 왕권 강화의 목적의 일환으로 이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한 거예요. 그리고 국학은 이때 국립교육기관이에요. 그래서 이거 따로 외워두시고, 기문돌이 나왔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기문돌. 한능검에서 일단 신문왕 때 가장 내는 키워드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게 여기 관료전 지급이랑 노급 폐지, 그리고 기문돌이난, 그리고 이 만파식적이 진짜 잘 나와요. 특히 내가 심화편 준비한다면 이 만파식적이 진짜 키워드 잘 나와요. 특히 심화편 이거 더 좋아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구조 오소경 정도만 외우면 돼요. 그래서 이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국학, 기문돌이난, 그리고 만파식적, 구조 오소경, 이 4개 외우면 N가는 거 풉니다. 참고로 이 기문돌이난은 그냥 신문왕식이 발생한 대표적인 반란이다. 그거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딱 기초에서 한번 언급된 거 있었는데, 달구벌 천도 시도, 그러니까 대구를 천도 시도했다는 것도 신문왕이라 외워두시면 좋아요. 이거는 딱 한 번 언급된 거, 지금까지 정답된 적은 없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외워두시면 좋고, 화한계는 이따 설명드릴 건데, 그러니까 꽃으로 비유해가지고 꽃을 통해가지고 좀 충신을 곁에 많이 두라하고 설총이라는 인물이 건의한 거예요. 이건 이따 인물 유형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구조오소경은 이렇게 한반도가 있으면 대충 뭐 9개로 이렇게 막 나누고 크게 한 5가지의 큰 지역구, 그러니까 뭐 서울특별시, 뭐 부산광역시,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큰 지역구를 이렇게 짚어준 게 구주 오소경이에요. 그러니까 지방 관할 정책이고, 그리고 구서당 시정, 이거는 중앙군이랑 지방군. 특히 당시에 이 군사를 그 색깔을 구별하기 위해 가지고 옥기색을 통해 가지고 뭐 고구려는 빨간색, 뭐 백제는 파란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진짜 그랬다는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색깔을 구별했습니다. 자, 두 번째, 내가 심화편을 준비한다면 경덕왕도 외워두시면 좋은데, 이 김대성이라는 인물을 건의로 불국사랑 석구람을 건립했다. 이 왕시기에. 그리고 이 경덕왕 시기에는 왕권이 약화돼가지고 노급이 다시 부활했고요. 자, 그리고 사벌주, 상주, 한산주, 한주 등 지방행정구역을 중국식 명칭 변경하고 국학을 태학갑을 변경했다 키워드가 있는데, 뭔 말이냐면 이게 한자가, 제가 뭐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 이게 한자 자체가 그 시대 기준으로는 이 한자가 약간 촌스러워. 그러니까 뭔가 지명을 정해야 되는데 한자 자체가 그렇게 뭔가 좀 깔쌈하지 않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상주, 뭐 이거 산주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한자를 세련되게 이름을 해가지고 지을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건 저도 정확하게 설명드리기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이름을 조금 더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세련되고 간단하게 하는 게 약간 중국식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명칭을 변경했다던가 국화가 태학과 변경했던 키워드가 나오면 경덕왕이에요. 그러니까 경덕왕은 사실상 출제율이 진짜 낮은데 옛날 기준에서 나온 적 있어가지고 참고도 좀 좋고, 특히 진성여왕, 한능검에서 제일 출제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통일신라 왕은 진성여왕이에요. 그러니까 신문왕과 진성여왕 비교한다면 솔직히 진성여왕이 더 많이 나와요. 왜냐면 이따 다른 통일신라 하대 유형에서도 이게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가지고 진성여왕의 경우에 일단 내가 심화편을 준비한다면 이 3대목이라는 걸 외워요. 그러니까 이 각간, 위홍이랑 대구화상이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구화상은 이름이고 이 각간이라는 건 일종의 그 직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각각이라는 직책이 있는 위홍이랑 대구화상이라는 인물이 이 3대목이라는 일종의 향가, 그러니까 노래, 향가집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향가집 현재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3대목을 편찬했고, 원종과 애노의 난, 그리고 벽고적의 난 등 온갖 반란이 많이 발생했고요. 당시에 최치원이라는 인물이 이 인물에게 그런 진골 패족의 계단 개혁하고 좀 육특품 좀 살려주고 이렇게 정치적인 개혁을 위해 해가지고 시무십조를 건의했다. 이 키워드가 진짜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진성여왕에서는 이 원종과 애노의 난이랑 최치원의 시무십조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최치원이 진성여왕의 남자이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아요. 이외에는 뭐 성덕왕의 정전지급이랑 원성왕 독소산포가 있거든요. 뭐 성덕왕은 성스러운 왕이어가지고 백성에게도 토지를 줬고, 원성왕의 경우에는 그 독소산품가라는 관리 등용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원성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사실상 심화편에서만 나오고 오답으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지금까지 정답을 나온 적이 사실상 거의 없어가지고 키워드 구별로만 알아두시고, 자, 두 번째, 통일신라의 토지제도. 토지제도의 순서는 기본적으로 일단 관료제를 지급해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에게 수족권이나 노동자 진발권이 높으니까 귀족들이 권력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귀족들의 권력을 낮추기 위해 가지고 일단 대안으로 관료전을 차근차근 지급하면서 이제 관료 조금 익숙해졌네. 그래서 노급을 빡 폐지해버렸어요. 이게 687년, 이게 689년이에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저도 사료가 없어가지고 몰라요. 그냥 관료를 먼저 지급하고 노급 해제했다. 이것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귀족이 아니라 좀 백성들에게도 좀 성인 남자 귀족, 그러니까 성인 남자들에게도 조금 더 이게 토지를 주기 위해 가지고 성덕왕식의 정절 지급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왕권이 있다면 왕권이 신문왕식에서 성덕왕 시기만 이렇게 쭉쭉 올랐는데 나중에 경덕왕 시기에 이르러서 다시 떨어져가지고 757년에 노급이 부활했다. 이거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통일신라 토지제도의 핵심적인 순서예요. 그래서 핵심은 관료전은 오직 수조권만, 노급은 수조권이나 노동력 진발권, 정전은 백성에게 지급한 토지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접근법의 경우에는 심화편의 경우에는 경덕왕, 원성왕, 토지제도 키워드까지 모두 꼼꼼히 암기하시고, 기본편의 경우에는 신문왕이나 진성여왕 키워드만 암기해도 엔간한 문제 충분히 푸는데, 굳이 순위를 나눈다면 좀 더 진성여왕이라고 표를 줄게요. 왜냐하면 기본편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신문왕은 신문왕 기본편, 죄송합니다. 신문왕은 심화편은 되게 잘 내거든요. 한 3회에서 한 번 정도 내는 게 신문왕인데, 통일신라 하대 유형을 내다 보니까 진성여왕이 기본적으로 더 많이 언급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계속 언급했지만 이 진성여왕 시기 키워드는 통일신라 하대 사회상 유형과 연결될 수 있어요. 이거는 뒷페이지 보면 뭔 소리인지 아는데, 그래가지고 심화편이나 기본편 모두 진성여왕은 더 많이 공략해두세요.
자, 그럼 기초 들어가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여기 관리들에게 관료돈을 지급하고 신문왕이 뭐라 했어요? 노급을 폐지했다 했죠. 그 정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노급 관련된 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고려광종은 당시에 그 관리 임용제도인 그 과거제 시행했는데 이거는 3강에서 다룰게요. 지금 어차피 노급 갖다 풀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편은 이런 식으로 그냥 키워드만 알면 쉽게 풀게 주는데 심화편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좀 사료를 해석할 줄 알아요. 자, 봐봐요. 제가 뭐라 했어요? 자, 여기 설총이 언급돼서 설총. 봐봐요. 여기서 기초에서 아첨하는 미인 장미랑 충원하는 백동, 그러니까 할미꽃을 두고 누구를 택할까라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 아첨하는 미인, 이런 예쁜 거, 겉보기에 예쁜 것들은 간신이에요. 그러니까 겉보기에 되게 번지르하고 귀에 듣기 좋은 달콤한 말만 하는 이런 간신들을 뽑는 게 아니라 좀 쓰고 막 진짜 짜증나는 게 좋은 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진짜 계속 좋은 나쁜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조금 쓴 잔소리만 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라는 게 바로 화한계예요. 화한계. 그래가지고 이 설총이라는 인물이 당시 신문왕에게 이 화한계를 통해가지고 충신들을 곁에 많이 두라 이런 게 얘기했었고, 여기에 또한 여기 만파식적, 그러니까 이 신문왕은 아버지인 그 문무왕의 업적을 좀 기리기 위한 목적에서 그 가문사를 지었거든요. 가문사. 근데 그 가문사를 그 가는 길에 이 만파학시적이라는 그 PD를 얻었어요. 이게 키워드 정말 잘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건 따로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래가지고 신문왕과 관련된 키워드니까 관료돈 지급하고 노고 폐지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료에서 이런 식으로 키워드 준다. 기억해두시면 좋고, 자, 그리고 제가 뭐라 했어요? 심화편 준비하신 분들은 제가 신문왕, 진성여왕 외에도 경동왕까지 외우려 했죠. 자, 봐봐요. 여기 대성이 불국사를 처음 창건했다. 자, 김대성이 불국사를 창건했고 녹봉 없애고 다시 노급을 주었다. 노급이 부활한 757년 경덕왕 키워드예요. 제가 경덕왕 키워드 뭐라고 했어요? 경덕왕 시기에는 불국사와 석구가 창건되고 한주로, 그러니까 한주로 사벌주를 상주로, 그리고 국학을 태학과 바꿨다 했죠. 자, 봐봐요. 여기 기억 독서상품과는 관리 임용제도라서 박스에서 원성을 많이 받았다. 아니에요. 지방행정구역 명칭을 중국식 바꿨다. 한주, 사벌주, 상주. 맞아요. 성덕대왕 신종을 완성하여 봉덕사에 안치하였다. 성덕대왕 신종은 아버지 업적 기리기 위해서 경덕왕 시기에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해공왕 시기에 완성됐어요. 그래가지고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국학을 태학과 바꾼 이것까지 해서 정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이건 경덕왕 키워드 따로 외워두시고, 마지막으로 통일신라 토의제도 제가 뭐라 했어요? 일단 관료전 지급, 오직 수조건만 있는 일단 이 관료전을 먼저 687년에 지급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익숙해지니까 노동력 진발권까지 있는 이 노급을 689년에 폐지해버렸어요. 이 687년, 689년 이때는 신문왕 시기고요. 그래서 신문왕 키워드는 관료전 지급이랑 노급 폐지, 그리고 처음으로 백성에게 정전을 나눠줬다. 정전을 나누어 준 건 722년에 성덕왕, 성스러운 왕이라서 백성에게까지 토지를 줬고, 다시 노급을 준 건 아까 언급한 757년에 경덕왕 시기여가지고 정답은 이 순서대로가지고 정답 1번입니다. 그래서 토의제도 문제는 사실상 사료가 이거 외에는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외우셔도 충분합니다. 자, 두 번째, 통일신라 하대 사회상. 그래서 이거는 평균 2, 3에 한 번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공략하는 게 좋아요. 진짜 빈출 키워드거든요. 일단 첫 번째, 쉽게 출제될 경우, 그러니까 이 쉽게 출제되는 경우는 심화편이랑 기본편 모두 참고하시고, 어렵게 출제되는 거는 만약에 심화편 고난도 유형을 대비해서 넣어놓은 거니까 참고해두세요. 자, 첫 번째, 선종, 참선과 수행이란 건데, 쉽게 말해서 당시에는 교종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굳이 교종과 선종을 비교한다면 교종은 좀 엘리트들이에요. 엘리트. 그러니까 오직에 그 엘리트들이어가지고 경전 같은 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엘리트들이 교종을 위주로 가요. 근데 선종이란 거는 내가 머리는 나빠, 그래도 내가 뭐 나무아미탑을 부처님 하면서 열심히 부처님 외치고 수행하면 누구나 극락에 갈 수 있다는 게 선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교종은 공부 중심이라면 선종은 일종의 행동 중심이라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요. 그래가지고 선종이 이때부터 좀 유행했어요. 그거랑 관련된, 선종과 관련된 대표적인 승탑이 쌍봉사, 철강성사, 스탑이다. 이거 외워두시고, 이 문제 제시
시기에 관련된 대표적인 왕이 진성여왕이고, 그 진성여왕에게 아까 언급한 최치원이 시모 10조를 건의했고, 당시 통일신라 하드 때는 상황이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지방에서 호족들이 오지게 성장했는데, 그 대표적인 호족을 굳이 예시를 든다면 뭐 견원, 궁예, 양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의 대표적인 반란이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 김원창의 난은 어떤 거냐면, 그 헌덕왕 시기에 당시에는 그 귀족끼리 되게 왕이 좀 심했는데, 당시에 무열왕계랑 원성왕계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무열왕계 뭐 김주원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인물이 원성왕계에 밀려가지고 발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김주원의 아들인 김원창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국가를 만들었는데, 공주 지역에다가 국호는 장안, 그러니까 공주 지역에 국가를 만들어서 국호는 장안, 영호는 경운이라는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거고, 두 번째 장보고의 난은 뭐냐면, 이 장보고가 원래 신분 낮았는데 그 힘이 오지게 세가지고, 그러니까 그 좀 군사력이 있으니까 당시에 신무왕이라고 했거든요. 신무왕. 그러니까 이 신무왕이라는 사람이 왕을 먹고 싶어가지고 이 장보고랑 딜을 떠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네 신무왕이 내 딸 그 결혼시켜줄 테니까 네가 나한테 군사력 좀 빌려줘 해가지고 장보고 오케이 해가지고 이 신무왕이 왕이 됐어요. 근데 장보고가 그럼 나 딸 줘야지. 근데 안 줘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신무왕이 생각보다 금방 죽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인 문성왕이 다 죽였는데, 이 문성왕한테 가가지고 야, 니네 아버지가 내가 니 때문에 내가 힘도 써주고 그랬었는데 니가 갚아 했는데, 이 문성왕이 응 안 갚아 해가지고 장보고가 빡쳐가지고 문성왕 시기에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장보고의 반란을 염장이 막았어요. 그래서 염장을 지른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근데 솔직히 이거는 고난도 키워드고요. 이 원종 및 애노의 난이랑 적고적의 난이 출제율이 제일 높습니다. 특히 원종과 애노의 난이 출제율이 극빈출이에요. 그래서 원종, 애노의 난 가장 먼저 외우고, 적고적의 난 외우고, 그 다음 김원창의 난, 그리고 장보고의 난 순서대로 외우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모두 진성여왕 시기에 발생했기 때문에 아까 언급한 진성여왕 시기 키워드랑 같이 외우세요. 그리고 어렵게 출제될 경우에는 통일신라 중대의 난과 비교적 낯선 하대 시기에 발생한 반란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대공의 난이랑 구류각각의 난이랑 김지정의 난이 있어요. 일단 여기 여러분들에게 조금 힌트를 더 주면, 자, 우리가 흔히 통일신라 중대랑 하대를 나누는 기준은 780년인데, 이게 왜냐면 통일신라 중대 때는 무열왕 개가 왕위를 계속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중대 때는 거의 사실상 이 무열왕 개만 왕위를 썼는데, 하대부터는 온갖 짬뽕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대까지는 무열왕 개가 왕위를 계속했다면, 이 780년 이후부터는 그냥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그래가지고 그냥 막 왕위하려고 그냥 난장판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해공왕도 그 대표적인 그 무열왕계 인물이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일단 대공이나는 이 해공왕이 즉위했을 때 애기예요. 애기 어려가지고 그 엄마가 대신 수령정령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대신 정치해줬었는데, 그래가지고 아이 애기가 정치를 어떻게 빨리 왕 갈아붙자 해가지고 발생한 게 대공의 난이고, 그 이후에 발생한 또 다른 난이 구륙각가의 난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까지 기초 딱 한 번 나온 적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해공왕이 어려가지고 네 마음에 안 드니까 빨리 왕 갈아엎자 하고 그냥 발생한 게 이 대공의 난이랑 구륙각가의 난이고, 특히 김지정의 난을 계기로, 이 김지정의 난도 이 해공왕이 나중에 이제 성장했는데 성장하고도 왕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갈아엎어버리겠다는 명분을 발생한 게 김지정의 난이에요. 그래가지고 통일신라 중대 난이 대표적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놓고서 특정 시기 이후의 역사를 내가지고 정답으로 아까 언급한 하드 시기의 난인 원종과 애노 난이나 적고적 난, 이런 게 답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게 뭔 소리냐면, 그러니까 김지정의 난 이후에 어떤 역사가 있었나요? 원종과 애노 난이랑 적고적의 난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지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김범무의 난도 알아두세요. 이거는 그냥 아까 김원창이 난 실패해가지고 김원창의 아들인 김범무의 난 일으켰다, 그냥 그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현재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통일신라 하대 사회상 유형은 어렵게 출제된 경우에는 반란과 관련된 사료가 출제돼요. 이건 이따 기출로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 기본편의 경우에는 앞에 제시한 그냥 키워드만 암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굳이 구체적으로 이 반란이 언제 발생하는지 모르고 그냥 통일신라 하대에 발생한 반란이구나. 그러니까 여기도 예를 들어서 김원창이 나는 통일신라 하대 난이에요. 원종과 애노 나는 통일신라 하대 난이에요.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시기까지 너무 깊게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함정 피하기. 그래서 김지정이 나는 기점으로 이전은 통일신라 중대, 그래서 아까 언급했듯이 무열왕 직계 자손이 세습한 시기고, 이후는 하대로 구별해요. 그래서 780년
김지정의 난을 여러분들이 통일신라 중대랑 하대를 나눈 기점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는 게 시험을 위해서 좋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여러분들 공략해주기 위해 가지고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반란의 순서까지 너무 깊게 암기할 필요는 없고 그냥 통일신라 중대 이런 게 있었다, 통일신라 하대는 있었다, 이렇게만 외워도 돼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여기 지금 보면은 뭐 대공의 난 직후에 구류 가까이는 난이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김지정 난이 발생했는데 이런 순서까지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원종과 애노 난 이후에 적구적인 난이 발생했어요. 이렇게까지 문제를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내진 않고 그냥 통일신라 하대는 이런 거 있었구나, 통일신라 중대 이런 거 있었구나, 그렇게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전 문제에서는 옛날 기준 이렇게 냈었거든요. 막 김범무의 난 있어요, 김원창의 난 있어요, 그리고 여기 김지정의 난 있어요, 구류 가까이 난 있어요. 이런 게 나오면 당시에 왕위를 뺏기 위해 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거다,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가나식이 있어 사실로 옳은 거 있었는데 봐봐요. 이 문제가 그나마 기본편 기출에 지금까지 제일 어려웠던 건데 봐봐요. 헌덕왕 14년에 국호를 당한 연호를 경운이라 해가지고 822년에 반란 일으켰어요, 김원창이. 그리고 여기 진성왕 8년 최치원이 시무시조 올린 건 894년인데 그래서 기본편 수준에서는 이런 식 연도를 몰라도 돼요. 자, 헌덕왕의 김원창의 난과 진성여왕의 시무시조는 제가 뭐라 했어요? 통일신라 하대에 발생한 사건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통일신라 하대한 키워드만 있으면 통일신라 김원창의 난이 언제 내가 몰라. 근데 통일신라 하대인 건 알아. 봐봐요. 그러면 원종과 애도나 내가 889년인 거 몰라요. 그래도 통일신라 하대 키워드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돼요. 자, 김홍돌 반란된 거, 야 제가 780년 이전은 다 중대라 했죠. 그러니까 훨씬 이전이랑 안 맞고 이사부가 오상구 족속한 건 삼국시대라서 안 맞고 을지문덕도 삼국시대라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필요가 없는 게 통일신라 중대 하대는 780년 기준으로만 나누면 된다. 이거만 아시면 이 정확한 시기 몰라도 어차피 똑같은 통일신라 하대 키워드 아닌가? 이런 식으로만 문제 풀어도 충분히 다 풀이합니다. 그래서 뭐 심화편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심화편의 경우에 자 뭐라 했어요? 제가 최치원은 제가 뭐라 했어요? 통일신라 하대의 대표적인 인물이라 했어요. 그래서 진성여왕의 남자가 최치원이에요. 그래서 최치원 나오면 사실상 통일신라 하대예요. 그러니까 최치원 나왔다, 그냥 통일신라 하대 낸 거예요.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그리고 답은 여기서 봐봐요. 지방에서 호족들이 반독립적 세력으로 성장했다. 제가 뭐라 했어요? 이 통일신라 하대 때는 나라가 어지러워가지고 지방에서 호족들이 성장했다. 그 대표적인 게 뭐 견원, 궁예, 양제 등이 있다. 쉽게 내면 이런 식으로 내고 어렵게 내면은 봐봐, 여기서 웅천추 도독 김원창이 아버지 주원이 왕이 되지 못한 거 반란 일으켜 국호를 장안으로 하고 연호를 경운으로 했다고 해서 822년 헌덕왕 시기에 김원창이나 발생했어요. 자, 두 번째, 진성여왕 시기에 여기에 원종과 애노 등이 사벌주를 근거지로 반란을 일으킨 거 889년에 진성여왕 시기예요. 그래서 이 진성왕이라고 써있다 헷갈리지 마요. 진성여왕이에요. 그래가지고 자, 이 문제도 똑같이 사료는 어렵지만 자, 제가 뭐라 했어요? 김원창의 난이랑 원종 애노의 난은 통일신라 하대를 했죠. 그러면 이 사이식이도 사실로 그냥 통일신라 하대 사례만 찾으면 돼요. 자, 봐봐요. 거치부 국사 이거 진흥왕인데 삼국시대라 안 맞아요. 김웅돌 반란 일으킨 거 이거 신문왕인데 제가 신문왕은 통일신라 중대왕이랬죠. 안 맞고 병부는 법풍왕이라서 틀렸고 장도구와 청해진을 거점으로 반란 도망온 거 846년에 문서왕, 제가 대표적인 통일신라 하대 반란이었죠. 정답 4번이고 관료에 지급되고 노급을 폐지는 거 역시 신문왕이라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그래가지고 통일신라 하대 때 오답으로 주로 신문왕 관련된 키워드를 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통일신라 하대 낼 때 신문왕과 관련된 거 오답 선질 확률이 높으니까 통일신라 하대 관련된 키워드인 원종과 애노의 난, 적구적의 난, 장보고의 난 고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발해의 역사. 발해의 역사는 무조건 99%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 문제 다양하게 내려면 발해 유형은 안 낼 수가 없습니다. 발해까지 내야 문제를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특성상 다양한 역사를 다루기 위해서 발해는 어떻게든 한 문제를 꼭 내요. 다양한 거 출제하려고. 그래서 발해는 사실상 무조건 냅니다. 그래서 버리시면 바보입니다. 틀려서도 안 됩니다. 자, 먼저 키워드 들어가죠. 자, 첫 번째, 대무회. 일단 그 한능검에서는 왕이 크게 4명이 있는데 제가 여기 적혀있는데 일단 발해는 일단 왕이 4명인데 여기 적어놨거든요. 따로 제가 일단 대조영이 동모선에서 발해를 건국했어요. 그래서 대조영 이후에 2대 왕으로 대무의 무왕의 연호는 인안이에요. 자, 두 번째, 대흠무. 문왕은 3대 왕이에요. 문왕. 그리고 이건 무왕의 연호는 대흥이에요. 그래서
이 인왕과 대흔은 그 발의 대표적인 연호인 거 기억해 두시고, 딸로 정혜공주랑 정효공주가 있어요. 대흔모의 딸로. 그리고 선왕도 있어요. 선왕은 뭐 몇 대까지는 몰라도 돼요. 근데 선왕의 연호는 건흥인데 뭐 지금까지 나온 적은 없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알아두시고, 장문유가 등주를 공격했다. 왜냐면 이게 무왕시계 키워드인데, 무왕시계에는 당나라랑 그 발해가 사이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무왕이 당나라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야 니 장문이야 니가 그 그러니까 발해가 아니야 그 당나라의 그 등주 지역, 그러니까 좀 중국의 산동반도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산동반도쯤에 있는 이 등주를 공격했어요. 그만큼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나중에 문왕시계 가서는 사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 발해랑 관련된 중앙 정치 기구는 삼성 육부예요. 그래가지고 기초에서 이 육부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중대성, 선조성, 특히 정당성 나오면 발해요. 그래서 중대성, 선조성, 정당성은 발해이다 기억해두시고, 특히 심화편을 준비한다면 이 정당성의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한다는 키워드가 선지 정답으로 진짜 잘 나와요. 그래서 내가 심화편을 준비한다면 정당성의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한다 꼭 외우시고, 지방행정 관련된 키워드로서 5경, 15부, 62주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 관련된 키워드로서 거란도, 영주 등을 통해서 교류했다는 키워드가 있는데, 이게 최근 심화편이 좋아하는 키워드거든요. 그래가지고 심화편의 경우에는 발해가 거란도, 영주도 등을 통해가지고 교류했다는 키워드 외워두시고, 거란에게 멸망했다는 키워드 외워두시고, 대조영은 뭐 발해 그 첫 번째 왕이고, 이 대조영이 동모상에서 발해를 건국했다고 기억하시면 되고, 특히 발해 관련된 키워드 이 러시아 연해주가 잘 나오는데, 해풍선님 왜 우리 한국 사람들 러시아 연해주가 나와요? 이게 뭔 얘기냐면, 자 지도를 그려드리면 대충 발해가 이쯤에 있었거든요. 발해 위에. 그러니까 발해가 위에, 그러니까 당시 남북시대 했으면 통일신라는 이쯤에 있고 발해는 위에인데, 발해가 당시 영토가 이렇게 되게 넓어가지고 가다 보니까 러시아 연해주 이쯤, 그러니까 이쯤까지 발해가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발해 영토가 현재 지금 러시아 연해주까지 미쳤다 보니까 이 러시아 연해주에서 발해랑 관련된 문화유산이 많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기출에서 특히 러시아 연해주의 뭐 콕샤로프스카? 그러니까 뭐 콕샤로프스카, 제가 이름까지 기억 안 나는데 뭐 콕샤로프스카, 뭐 이게 이런 어려운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연해주가 언급됐다. 발해를 의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발해 수도 중에서 대표적으로 상경 용천부랑 중경 현덕부가 있는데, 기본편의 경우에는 이 상경 용천부가 나올 수 있는데, 내가 심화편을 준비한다면 이 중경 현덕부까지 외워두세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동모산에서 나중에 중경으로 가고 나중에 상경으로 천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뭐 동경도 갔다가 다시 상경을 천도하긴 하는데, 한능검 수준에서는 그냥 동모상, 중경, 상경 나오면 그냥 발해 낸 거다, 이것만 외우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솔빈부의 말 진짜 중요해요. 솔빈부의 말, 이게 뭐냐면 발해 특산물이거든요. 그 발해 특산품인데, 한능검에서 그 발해 특산품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다 내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능검도 뭐 발해 특산물이 한두 개가 있는데 다 내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나마 쉬운 키워드 내려고 솔빈부의 말을 한능검 대표적인 키워드 내요. 그래서 솔빈부의 말을 냈다, 발해입니다. 이거 외워두시고, 일본의 국서를 파견해서 고려 국왕을 표방했다는데,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어요. 그래서 그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것을 일본의 국서를 파견해서 이렇게 알렸다는 것도 기출 키워드 잘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동성국. 와, 이거는 버리면 안 돼요. 일단 기본편은 이 해동성국이 출제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심화편의 경우에도 쉽게 출제하면은 이 해동성국이 선왕과 관련된 키워드에서 나오는데, 기본편이 훨씬 더 출제가 높고, 심화편은 내가 그냥 발해 유형 그냥 쉽게 먹고 들어가라 할 때 해동성국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이라 해가지고 중앙구인데 현재까지 출제된 적 없거든요. 혹시나 내가 그냥 고난도 대비하고 싶으면 12까지 외워두세요. 자, 그리고 기구는 먼저 이 주자감이랑 중정대부터 외우세요. 그러니까 발해의 발해 교육기관으로 주자감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발해 교육기관은 주자감이고 고려시대의 국립교육기관인 국자감과 혼돈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발해 교육기관 주자감, 고려의 교육기관 국자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국자감은 고려시대 강의 더 자세히 다룰게요. 그리고 중정대는 감찰기구인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키워드냐면, 제가 여기서 혹시 뭐 다시 다룰게요. 통일신라 관련된 키워드 중에서 14부라고 있거든요. 14부. 그러니까 통일신라 14부라 해가지고 중앙행정기구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통일신라의 정치기구로는 대표적으로 사정부가 있어요. 사정부.
그리고 위화부가 있어요. 위화부. 그러니까 위화부는 일종의 비서기관 같은 거고 사정부는 여기 써 있는 감찰기구예요. 그러니까 위화부는 비서, 이 사정부의 경우에는 감찰기구인데 심화편을 준비한다면 발해의 감찰기구로 중정대도 추가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기본편에서는 주장까지 되는 것 같은데 심화편에서는 어렵게 내려고 중정대를 냅니다. 그래서 통일신라시사부, 위화부, 사정부 외워두시고 발해의 감찰기구로는 중정대 외워두세요. 그리고 문적원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현재가 출제된 적 없는데 책 문서, 외교 문서 작성하기 위해서 그냥 설치한 기구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발해위원 어렵게 내려고 아마 나중에 문적원가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알아주면 좋고, 특히 발해는 문화유산을 많이 줘요. 문화유산도 힌트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다 고구려를 계승한 양식에 띄는 게 많은데 그 대표적인 게 석등이랑 이 수막새랑 그리고 이불 병조상이 대표적인 게. 그래서 이 발에 관련된 문화선도 힌트 많이 나오니까 돌사자상, 석등, 수막새, 영광탑, 이불 병조상, 침이 외워두시면 좋은데 생김새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대형 침이, 석등, 수막새, 정해공주며 돌사자상 모두 외워두세요. 이거는 사진까지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해분사님 여기에 지금 영광탑이랑 이불 병조상 안 보이는데 어딨나요? 이거는 이따 불상이랑 탑 영상에서 다시 다룰게요. 그래가지고 발해 역사의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심화편의 경우 어렵게 추자면은 낯선 문화산이랑 사료들까지 활용해서 문제를 구성하지만 그냥 기본편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제시한 이런 키워드만 다 외우시면 문제 충분히 다 풉니다. 그래가지고 발해 유형 어떤 경우가 있냐, 최근 기출에서는 무왕, 문왕, 선왕을 세부적으로 구별하지 않아도 그냥 문제 풀 수 있어요. 뭔 얘기냐면 최근 기출에서는 그냥 발해랑 관련된 사실만 냅니다. 그래가지고 발에서 무왕의 업적이 뭐예요? 문왕의 업적이 뭐예요? 선왕의 업적이 뭐예요? 구별하지 못해도 충분히 풀 수 있게 내는 게 최근 발의 경향이에요.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발의 유형에서 어렵게 낼 바에 딴 유형에서 어렵게 내버릴래 하는 경향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편의 경우에는 특히 발의 유형을 출제할 때 선지를 유무로 대시할 수 있어요. 아까 이거는 1강에서 다룬 선사시대 유형과 유사한 출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 기출 보면은 그러니까 옛날가 고급편, 그러니까 심화편 또는 기본편의 기출 경향은 이런 식으로 대흠무. 제가 대흠무는 뭐라고 했어요? 대흠무는 여기 대흥 그리고 딸까지 있는 이 왕은 대흠무, 무왕이에요. 자, 여기 대흠무 이름, 대흥은 연호, 자, 인안 무왕, 대흥 문왕, 그리고 건흥 선왕, 그리고 딸 있는 거. 그래서 문왕이어가지고 문왕 관련된 키워드 여기 여기 중경, 현덕부, 상경, 용천부, 천도했다.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조금 발해 문제 어렵게 냈었거든요. 근데 최근 경향에서는 이렇게까지 어렵게 안 내고, 제가 지금 여기 보면 흑수말가이라던가 뭐 다른 키워드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안 집어드린 이유가 솔직히 이거까지 몰라도 풀 수 있어가지고 제가 안 집어드린 거예요. 근데 최근경 이런 식이에요. 최근경. 그러니까 제가 뭐랬죠? 제가 러시아 연해주 나온다. 러시아 연해주 나오면 일단 발해 의심하고 여기에 62주. 제가 뭐랬어요? 오경 15부 62주 나오면 발해다. 이런 식으로 외우랬죠. 그래서 러시아 연해주 뭐 크라스키노 뭐 오경 15, 62주 나오면 발해고, 발해의 경우는 특산품으로 솔빈부의 말 잘 낸다 했죠. 이런 식으로 내는 게 최근 발해 경향이에요. 그리고 최근 발해 경향에서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낯선 문화산 준다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금 어려운 문화산 같은 거 연계해요. 그렇지만 제가 알려드린 키워드만 알면 돼요. 봐봐, 여기 고려, 즉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것을 일본에게 보여줬다. 그래서 일본에게 고려 국왕을 표방했다는 걸 통해서 발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발해 감찰 기구로서 여기 중정대를 낸다. 이런 식으로 내는 게 최근 심화편 경향이고, 내가 기본편을 준비한다면 발해 문화유산 자체를 이런 식으로 선지에 낼 수 있는데, 제가 뭐라 했어요? 발해 문화유산은 크게 6가지 있다 했죠. 돌사자상, 이불병사상, 침이, 수막새, 그리고 석등, 그리고 돌사자상, 아무튼 이런 거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기출 키워드에서 이 수막새가 발의 양식을 계산한 거다. 고구려 양식 계산한 거다. 이런 식으로 선지에서 제시할 수 있는 게 발의 경향입니다. 그래서 발의 유형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쉽게 공략할 수 있으니까 여기 키워드 모두 다 암기하시면 발에는 한 문제 먹을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후삼국 시대 인물 및 통일 과정 유형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필요 있는데, 이 유형도 사실상 출제율이 기출 10개 나오면 9개 이상 나오는 게 후삼국 시대 인물 및 통일 과정 유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후삼국 시대 여러분들이 공략 안 하시면 안 돼요. 거의 매기출에 나온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후삼국 시대 인물 및 통일 과정 유형은 쉽게 출제되면은 이 해당되는 시기에 인물들과 관련된 업적 같은 걸 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략하셔야 될 건 딱 두 개예요. 첫 번째 견훤. 견훤은 일단 신라의 경혜왕을 피설하고 후당 및 5월에 사신을 파괴할 정도로 처음에는 강성했었는데 나중에 그 자신의 아들인 신검이 탈룰라를 해가지고 금산사에 유폐되었어요. 당시에 이 견훤이 금강에게 왕위를 물려준다 해가지고 이 신검이 빡쳐가지고 탈룰라를 해가지고 금산사에다가 견훤을 유폐했거든요. 그리고 이 견훤은 이 완산주란 키워드가 정말 잘 나와요. 제가 이거 후당미 5월 사신파견 빨간색으로 했는데 이거 심화편이 더 좋아합니다. 심화편이 후당미 5월 사신파견 키워드 더 좋아요. 그래서 기본편보다는 심화편 이거 먼저 외워도 치고 이 완산주 키워드는 심화편 기본편 모두 외우세요. 완산주는 심화편 기본편 다 냅니다. 자, 두 번째 궁예. 이 광평성의 키워드 일단 심화편 기본편 모두 외워두시면 좋은데 일단 심화편이 조금 더 광평성 키워드 내거든요. 이게 뭐냐면 광평성이라는 것은 일종의 호족과 연립 정치를 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인데 뭔 말이냐면 이 궁예란 인물은 원래 좀 왕권이 약했어가지고 힘이 약했어가지고 이 호족들을 포섭해가지고 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궁예가 어떤 거냐면 궁예가 하나 둘 호족을 포섭해가지고 그 왕이 된 건데 이 호족들에게 좀 그 밥그릇 같은 거 좀 밥은 먹여줘야 자기들 발라 안 익히니까 호족에게 조금 힘을 주면서 자신의 정치를 유지하기 위한 방식으로 광평성 체제를 유지했고 근데 이 호족도 나중에 때려 부시기 위해 가지고 미륵불 그러니까 스스로 난 미륵불이다 자처하면서 폭정을 일으켰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왕건에 의해 수출됐다. 그래서 이 미륵불이란 키워드가 기초에 잘 나와요. 그리고 처음에 이 궁이란 인물은 그 양길의 휘하에 들어갔어요. 양길. 그러니까 이 양길이 호족인데 양길의 휘하에 들어가가지고 힘을 키우다가 나중에 양길을 물리쳐버리고 자신이 힘을 더 키워가지고 후고구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 궁예는 신라 왕족 출신이다. 이것까지 같이 기억해두시면 좋아요. 추가적으로 이 선종이라는 키워드 기억해두시면 좋은데 이 선종이 뭐냐면 궁예의 불교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해풍선이 아까 말한 그 선종은 그 통일신라 하대 그 불교 관련된 종교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불교 관련된 키워드 나오지만 각각 기출에서 그 궁예 불교식 이름으로 선종이 언급될 수도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 마진 및 태봉 이건 국호고 무태 연호. 그래서 만약에 이 후삼국 시대에서 뭐 국호라던가 연호 관련된 키워드가 어렵게 나온다. 궁예를 의심하는 게 좋아요. 견훤은 이렇게 안 내요. 그러니까 국호나 연호가 어렵게 된다. 궁예를 의심하면 됩니다. 이게 쉬운 유형이고 어렵게 출제될 경우에는 통일신라의 통일순서 그러니까 고려시대까지 될 때 어떻게 변했냐 그 순서 유형을 내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어떻게 보냐면 다섯 번째 일단 고려가 건국됐는데 여러분이 잘 헷갈렸는데 고려 건국은 936년이 아니라 918년입니다. 918년에 왕건이 그 궁예를 추출해버리고 고려를 세웠는데 그 본격적으로 통일하기 이전에 일단 발해가 926년에 멸망했고요. 그 이후에 경혜왕이 견훤이 요새 피살돼가지고 당시에 경혜왕이 피살돼가지고 약간 좀 그 경혜왕 피살한 견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가지고 공산전투가 927년에 발생했는데 당시에는 왕건이 패배해가지고 심순경 등 그 왕건의 충신들이 죽었지만 나중에 고창전투를 통해가지고 930년에 왕건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약간 드라마 생각하면 돼요. 주인공이 처음에는 발렸지만 나중에 이기는 스토리. 그래가지고 점점 주인공이 이기는 상황 속에서 신검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견훤이 금산사에서 유폐되니까 나중에 그 금산사에서 머리를 탈출해가지고 왕건에 기수네요. 그래가지고 일단 견훤부터 한번 무너지고 그 다음에 와 저기 강성에 또 견훤마저 무너졌어? 와 그럼 나가서 통일신라 진짜 안되겠다 해가지고 통일신라의 마지막 왕이 경순왕 역시 왕건에게 기순하면서 통일신라가 멸망했는데 이게 바로 935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천 전투에서 신검의 그 후백제 세력과 왕건의 고려 세력이 붙어가지고 신검을 깨면서 결국은 고려 통일을 이룹니다. 가끔씩 기출에서 이 1, 2차 전투 이후로 황산 전투를 언급할 때도 있는데 한능검에서는 거의 사실상 1, 2천 전투가 마지막입니다. 참고로 이 황산 전투는 혹시 해풍선이 제가 공부를 좀 해봤는데 이 황산 전투는 그 이성계가 왜구를 막은 황산 전투가 아닌가 할 수 있지만 그 황산 전투는 다른 거니까 구별하세요. 그래서 연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가 기본편을 준비한다면 사실상 기본편은 솔직히 이 고려건국, 공산전투, 고창전투, 통일신라 멸망, 1, 2천 전투 이것만 외우셔도 충분합니다. 심화편 이거 다 외우세요.
그래가지고 후삼국시대 인물 및 통일과정 유형은 기본적으로 두 인물 유형 키워드 암기하는 건 기본이고요. 심화편은 후삼국시대 통일과정을 이거 다 외우세요. 그리고 기본편의 경우에는 아까 핵심 키워드, 그러니까 이 고려건국, 공산전투, 고창전투, 통일신라 멸망, 1, 2천 전투 정도만 암기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심화편이 특히 참고하면 좋은데, 최근 기출에서는 역대 기출 사료도 재활용해가지고 후삼국시대의 통일 순서 유형을 재탕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국시대의 왕 대립이라던가 아니면 통일과정 유형처럼 후삼국시대 통일과정도 솔직히 사료를 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후삼국시대 통일과정도 이제 슬슬 사료를 다 내가지고 역대 기출 사료를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출제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일단 문제가 어떻게 되냐, 일단 이거 기본편 기출인데, 기본편도 기출을 조금 어렵게 내면 이런 식으로 궁예가 철원을 수도 옮겼고, 제가 뭐라 했어요, 그 궁예는 호조 포섭하기 위해 가지고 광평성 체제를 운영했다, 이런 식으로 내던지, 아니면 견원도 이렇게 낼 수 있는데, 견원 같은 경우 봐봐, 여기 전주, 그래가지고 견주의 동고산성, 그리고 완산주 나오면 제가 뭐라 했어요, 견원이라 했죠. 그래서 견원은 그 전주, 그러니까 전주 지역에 있는 완산주에다가 동고산성을 세웠다. 이거 궁예랑 그 견원이랑 그 견원 관련된 키워드랑 그 나중에 지역사 유형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견원은 전주 지역에다 완산주에서 동고산성 세웠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아요. 이게 나중에 기출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견원은 제가 뭐라 했어요, 처음에 강성해가지고 후당 5월 등 사신과 교류할 정도로 친밀도도 좋았다 해가지고 정답 2번이고요. 그래서 인물 유형 이런 식으로 내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 알아두시는 게, 제가 여기 안 적어놨는데 기출에서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 내는지 이거 좀 추가적으로 적어주세요. 제가 깜빡하고 뺐는데 어떤 순서냐면, 기출에서 어떤 식으로 내냐면 대부분 다 인물 문제를 내고 그 통일 순서를 내고 또 인물을 내고 이런 식으로 돼요. 뭔 말이냐면, 내가 41회 때 인물 유형 냈어요. 그러면 42회 때는 통일 순서 내고, 또 43회 때는 인물 내고, 44회 때는 통일 순서를 낼 확률이 한 80% 정도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다음 시험이 내가 54회예요. 그럼 내가 내 시험 54회인데 지난 기출 때 인물 유형이 나왔어. 그럼 내 회차 때는 통일 유형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찝을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후삼국시대 통일과정 유형을 다뤄보면은, 자 봐봐요. 여기 왕공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좀 말이 어렵거든요. 뭐냐면 이 왕건이 그 궁예를 축출하기 위해 가지고, 이때 궁예가 그 미복 차림으로 붐을 받았다. 그러니까 왕건이 궁예를 축출한 게 바로 918년에 고려를 건국했을 때고, 여기 봐봐요, 견원이 나두등 들어와서 입조를 요청했다. 그래가지고 궁예가 왕건에게, 그러니까 견원이 왕건에게 귀순했다. 이게 한 930년대쯤인데,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순서되고, 그럼 견원이 왕건에게 귀순하기 이전에 어떤 식으로 했냐. 자, 여기 신순경이 공산전투에서 전사했다. 927년. 그러니까 공산전투에서 왕건이 졌지만 나중에 930년에 고창전투에서 이기고, 나중에 신검이 그 탈루를 해가지고 견원을 금산사에 가뒀고, 금산사에서 견원이 탈출해가지고 왕건에 귀순했다. 이런 순서 외우라 했죠. 이게 순서 문제 특징이에요. 아니면 어렵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순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918년에 먼저 고려를 건국해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일단 공산전투에서 왕건이랑 견원이 맞서 싸웠는데, 그 공산전투가 927년이고, 나중에 그 견원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가지고 태조가 고창전투에서 그 견원에게 이겨요. 그래서 순서 이렇게 되고요. 나중에 견원이 신검에 의해 가지고 금산사 유폐돼 가지고, 나중에 그 이런 식으로 그 왕건에 기순했고, 나중에 그러니까 나가 이 순서 된 다음에, 나중에 통일신라도 견원도 무너졌으니까 나도 무너졌구나 해가지고 신라왕을 아련했다. 935년에 신라왕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가끔씩 이거 나오는데, 경순왕 김부가 시급을 받았다. 그러니까 경순왕 김부를 경주의 사신관으로 임명했다는 게 가끔씩 왕건 키워드 잘 나와가지고 따로 외워두시고, 마지막으로 여기 신검의 군사랑 1, 2천을 두고서 싸웠다는 936년의 사료가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나가 다라니까 3번인데, 그래서
고려 건국, 고창 전투, 그리고 공산 전투, 그리고 여기 그 견훤을 먼저 기순한 다음에 통일신라가 기순하고 마지막으로 1, 2천 전투가 나온다 순서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좀 빡셌는데 그나마 여러분들에게 조금 쉬어갈 만한 유형 하나 주겠습니다. 고대시대의 경제. 이건 진짜 쉬워요. 이건 심화편이 조금 더 잘 출제하고 평균 4, 5회 중 한 번 출제돼요. 그래가지고 일단 뭐냐면 신라시대의 경우에는 이 당항성이랑 동시전을 외워요. 그러니까 이 당항성은 그냥 성인데 그 경기도 화성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중국과 교류를 하기 위한 일종의 거점 같은 곳이고요. 뭐 동시전이야 저번에 얘기했듯이 시장감독기구요. 시장감독. 그리고 민정문서. 이건 일종의 토지문서예요. 이거는 따로 외워두세요. 그 토지문서. 그리고 법화원. 법화원은 그 중국의 산둥 반도에 세운 사찰인데 이 법화원을 장보고가 건립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법화원에 엔닌이라는 일본 승려가 있는데 이 일본 승려가 배 타다가 난초를 당해요. 그래가지고 장보고가 니 집 돌아가기 전까지 이 법화원에서 쉬어요 해가지고 이 엔닌이 감사하면서 이제 고마워요 하면서 그 나중에 그 입당 구법 순례 행기라는 그런 기록물에다 그런 그 기행문이거든요. 그 기행문이라는 이런 이따구벅 순례 행기에서 이 장보고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감사하는 글을 써요. 이거 따로 외워두시고 이 통일신라 시기에는 상둥반도에 신라관, 신라방, 신라총 등 설치하는데 그냥 말 그대로 여관 마을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일신라 시기에는 그 당나라랑 교류를 많이 해가지고 신라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산둥반도의 그런 지역 같은 게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그런 인천에 있는 약간 차이나타운 좀 그런 느낌이라 생각하면 돼요. 제가 차이나타운 같은 느낌. 굳이 비유를 한다면요. 그리고 통일신라의 경우는 국제무역항인 울산항 기억해두시고 특히 이 장보고의 청해진 설치가 진짜 잘 나와요. 이건 흥덕왕 828년인데 뭐 외워두고 싶은 사람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심화편의 경우에는 이 장보고를 연계해서 통일신라 경제 유형을 출제한 유형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 장보고랑 관련된 키워드 아까 언급한 여기 뭐 법화원 그리고 뭐 장보고 청해진 설치 이런 거를 먼저 외워두시고 그냥 기본편의 경우에는 특히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 민정문서의 목적 자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정문서를 왜 만들었어? 이런 걸 내가지고 노동력 동원하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그 민정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걸 출제할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한능검에서는 일단 여기 유형에서는 고대시대 경제 유형에서 사실상 통일신라 시기랑 관련된 사례를 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고대시대의 경제지만 뭐 고구려 안 내요. 백제도 안 내요. 뭐 가야는 당연히 안 내고 사실상 내도 신라시대 때 키워드도 별로 없다 보니까 고대시대 경제 내다 보면 그나마 낼만한 게 통일신라 시기 외에는 없어요. 물론 공시 가면은 낼 거 많은데 한능검에서는 통일신라 시기 경제 키워드만 냅니다. 좀 쉽게 풀려고. 그리고 통일신라 시기의 사례를 출제하고 동시에 정답이 된 사례도 있거든요. 이건 기출로 보여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 고대시대의 경제 유형은 어떤 식으로 되냐. 자 봐봐요. 이 신라의 촌락 문서를 주고서 이 신라의 촌락 문서는 일단 일본 도다이사 쇼소인에서 발견했다. 이거 외워두시고 이 서원경이 어디냐면 청주예요. 그래서 이 민정 문서가 발견된 지역이 어디예요? 청주입니다. 이것도 지역사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라 촌락 문서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노동력 동원과 세금 징수를 위해서 만든 거고 가끔씩 뭐 논밭, 뽕나무 수도 기록됐다. 이런 것까지 뭐 뽕나무 수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키워드로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외우고 싶으면 추가적으로 외워두시고 심화편의 경우 이런 식으로 돼요. 심화편 어떻게 되냐? 여기 청해진 이거 뭐 청해진 그리고 여기 도당 유학생 제가 뭐라 했어요? 통일신라 시기에는 당나라로 유학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 최치원 나와서 최치원. 그러니까 당나라 유학생들 많았고 산둥반도에 설치된 신라서 제가 뭐라 했어요? 교류 많이 했으니까 현재 인천 차이나타운 같은 거 산둥반도에 많았다. 그래가지고 통일신라의 경제를 이렇게 내고 대표적 키워드로서 여기 당항성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찍으시면 되고 이렇게 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일본 도다에서 쇼소인에서 발견된 이 문서. 그래서 성별, 연령별, 인구의 규모 파악되고 논밭 등의 면적 등이 기록된 이게 바로 청주
그 청주 서원경 지역 관련된 민정 문서인데, 민정 문서는 통일신라 관련된 키워드예요. 근데 정답으로 이런 식으로 신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신이 있었다. 이걸 정답을 줄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흔히 통일신라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통일신라도 없는 신라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합치다 보니까 그 통일신라를 표현한 거지, 애초에 원래 이 원류는 신라다 보니까 그냥 그 신라 자체의 키워드로서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일신라도 어떻게 보면 신라니까요. 대표적으로 골품제의 경우에도 신라 시대부터 존재해가지고 통일신라까지 이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엔 동시전도 어쨌든 신라랑 관련된 키워드로서 정답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6번째, 고대시대 승려를 다룰 건데, 고대시대 승려의 경우에는 솔직히 심화편보다는 기본편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 기본편은 대충 3회에서 4회에 한 번 정도 내는 것 같고, 심화편은 한 4회에서 5회 정도? 솔직히 4회, 5회 아니고 한 5, 6회 한 번 내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좀 심화편은 고대시대 승려보다는 고려시대 승려를 좋아하는 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일단 키워드 먼저 다루면, 일단 의상 같은 경우에는 이 관음신앙이 뭐냐면 일종의 그런 관세보험살, 그러니까 관세보험살이 우리를 구원해준다는 거랑 관련된 키워드고, 자, 2번째, 의상의 경우에는 이런 낙산사, 부서사서처럼 뭔가 사찰과 관련된 키워드 많이 돼요. 그리고 의상은 당나라 유학생이고 화엄에서 벗겨도, 그러니까 이 의상은 화엄종 전파인데, 그 화엄종과 관련된 건 일종의 그런 시그림으로 표현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화엄에서 벗겨도랑 이 부석사, 이 당나라 유학이 빈출 키워드 잘 나옵니다. 자, 2번째, 원효 같은 경우에는 뭔가 서적과 관련된 키워드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 금강산매경론, 그러니까 금강산매경이라는 그런 책에다가 주석을 단 서적, 그리고 나무아비탑을, 그러니까 누구나 나무아비탑을 하면은 극락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일종의 불교 대중화에 기여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무예가 같은 향가도 만들어서 뭐 불교도 쉽게 전파하고 나무아미탑을 하면 누구나 극락에 갈 수 있다는 식으로 좀 대중화에 기여했고, 이 대승기 신론소도 대승기 신론이랑 그런 불교 경전 같은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주석을 단 게 원효예요. 그래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설총 아빠로서 키워드 잘 나오고, 이게 소성거사는 게 작은 숫자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좀 작은 사람이야, 좀 나 자신을 겸손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지칭한 표현이 소성거사이고, 신문화정돈, 당시에 불교 종파가 되게 다양해요. 불교 종파가 다양해가지고 그거를 좀 해소를 하고 좀 정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만든 게 신문화쟁론이고, 아미타 신앙도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불교 대중화 관련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아미탑 비슷한 거예요. 그냥 나무아미탑을 하는 거, 그냥 불교 대중화를 위한. 그리고 일심사상 말 그대로 약간 해골물 관련된 거. 우리가 원효 해골물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건 마음먹기 달렸어 하는 게 일심사상이고, 화쟁사상이란 건 쉽게 말해가지고 누구 좀 싸우지 마, 우리 좀 친하게 지내자, 좀 서로 불교끼리 그 종파끼리 다투는 거 해소하고 좀 우리 친하게 지내요, 그러니까 우리 좀 친하게 지내시다 하는 게 화쟁사상입니다. 가끔 나와요. 그래서 일단 이 의상이나 원효가 출제율 90%니까 일단 얘네 먼저 외우세요. 일단 얘네만 먹고 들어가도 기출 엔간한 거 풀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원강, 자장, 해초가 있는데, 일단 원강의 경우에는 세속오개, 이 세속오개는 화랑도의 일종의 그런 귤 같은 거 지시한 거예요. 귤. 그래가지고 화랑도의 규율로서 세속에 제시했고, 걸사표, 이거는 좀 심화편이 알아도 좋은데, 이 걸사표가 뭐냐면 그 진성왕식의 수나라에게 군사를 요청한 거예요. 그 조금 고구려 좀 때려달라고 해서, 그러니까 수나라에게 군사를 요청해서 고구려 좀 공격해달라 했는데, 그래가지고 실제로 나중에 수나라가 고구려 공격했는데 저번에 다뤘던 살수대첩 때 발렸어요. 그거 알아두면 좋은데, 일단 원강 이거만 다면 되고, 특히 자장은 또 심화편만 좀 알아두면 좋은데, 선덕요왕에게 황룡사 구춘 목탑 건립을 건의해가지고, 이 황룡사 구춘 목탑을 건립하면은 이 불교가 나라를 지켜줄 거라는 것을 좀 얘기했어요. 이것만 알아두시고, 해초의 경우에는 이 왕호천축 국정, 그러니까 이 해초가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이 인도를 다녀온 뒤에 기행문을 지었거든요. 그게 왕호천축 국전이고, 이거 진짜 극고난도 키워드인데, 해초의 경우에는 나중에 이 왕호천축 국전이 프랑스 펠리오라는 학자가 두낭 천불동에서 이 왕호천축을 발견해가지고 나중에 현재는 지금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거는 극고난도 대비 키워드라 그냥 참고용으로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대시대 승려의 경우에는 사료를 연계해 출제하는 유형이 많고, 기본편의 경우에는 그냥 그림 사진 등 연계해 출제하는데, 특히 이 의상이라든가 원효
사진만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기본표 기출 풀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의상사진, 원효 사진 자체를 힌트를 줄 수 있으니까 사진만 갖다가 풀 수 있는 게 기본편이라 이거 무조건 암기해 두시면 풀이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고대시대 승려의 경우에는 사찰과 관련된 키워드, 그러니까 뭐 낙산사, 부석사 나오면 의상이고, 불교 경전이나 대중화, 그러니까 경전 같은 경우에 뭐 대승기 신론서, 뭐 신문화생론, 뭐 금강산매경론, 뭐 불교 대중화 경우에 뭐 무예가, 그 아미카 신앙 이런 거 나오면 원효랑 관련된 키워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좀 더 쉽게 공략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초유형 경우에는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관련된 지도를 주고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데, 자 기출을 보죠. 자 첫 번째. 제가 뭐라 했어요? 아까 그 심화편의 경우에는 그 승려 유형을 내면은 사찰과 관련, 사찰이 아니라 사를 바탕으로 낼 수 있죠. 봐봐, 여기. 여기, 그, 남학의 그 태백사, 뭐 부석사, 뭐 화엄사 등거 내고, 여기, 일승 법궤도. 그러니까 일승 법궤도 해가지고, 화엄 일승 법궤도. 화엄사 일승 법궤도 해가지고, 화엄 일승 법계도 내면은 제가 뭐라 했어요? 의상이라 했죠. 특히 근데 솔직히 그거 모르더라도 부석사 같은 사찰 많이 내면 제가 의상이라 했어요. 그 의상과 관련된 키워드 뭐라 했어요? 관세보험살, 관음시당 여기 있고요. 자, 원효 같은 경우는 여기 소선거사, 자신을 낮추는 표현, 그리고 대승기 신누소, 경전 관련된 키워드 나왔죠. 그래서 어려운 불교 경전 아니어도 나무아미타불만 외우면 누구나 극락에 갈 수 있고, 여기 무예가, 그래서 불교 대중화와 관련된 원효도 나왔고, 그래가지고 원효 관련된 키워드 싸우지 말라는 화쟁사상 정답이에요.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쉽게 볼 수 없을 만한 기출문제 보여드리면, 제가 뭐라 했어요?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지도, 그러니까 인도, 특히 인도랑 관련된 키워드 내면은 해초고, 해초는 여기 중앙아시아에 기행한 왕호천축국전 기행문을 저술했다고 했었고, 만약에 이 해초를 어렵게 주자면 여기 보면은 기초에서 구신화국에 써있는데, 여기 봐봐요. 인도. 그러니까 인도를 기행한 게 해초인데, 이 왕호소춘과 관련된 기록에 여기 프랑스 사람 펠리오, 이 프랑스 펠리오가 두낭의 천불동에서 이 왕호소춘국전을 발견했다는 키워드가 나올 수도 있고, 바닷길과 비단길 통해서 서역을 여행했네요. 이게 왜냐면 이 중앙아시아까지 가기 위해서 바다를 가든지 비단길 통해서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답이 2번이에요. 뭐 참고로 여기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게 아니라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고요. 여기 뭐 유식불교가 신라 수용된 건, 이거는 심화편 알아두세요. 원칙. 이거는 사실 몰라도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왕호선축 어려운 키워드로 프랑스 펠리오가 중앙의 천불도 동굴에서 그 왕호선축국전을 발견했다. 이것만 진짜 극고난도 대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번째 다룰 주제는 삼국시대의 비석 및 고분입니다. 이 주제의 경우에는 기본편보다는 심화편이 훨씬 더 많이 출제하고, 최근 기출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북한산 순수비가 뭐예요, 아니면 뭐 무령왕릉이 뭐예요 하는 일종의 단독형 문제보다는 오히려 최근 기출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무덤이라던가 비석이라던가 아니면 문화유산 같이 여러 문화유산과 동시에 출제하는 일종의 통합형 문제를 더 출제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핵심 키워드부터 먼저 짚어놓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1번 삼국시대 비석부터 먼저 공략해보면, 첫 번째 광개토 대왕릉비, 이거는 고구려 비석인데 신라 내무랑식의 왜구를 격퇴한 내용을 기록했어요. 대표적으로 뭐 백잔이라던가 왜구를 토벌했다는 기록 등이 있고, 특히 여러분들 이거 많이 헷갈렸는데 광개토 대왕릉비는 장수왕 시기에 장수왕이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가지고 건립한 것으로 현재 중국에 위치한 비석입니다. 자, 두 번째 충주 고구려비, 다른 말로 중원 고구려비라고도 하는 이 충주 지역에 있는 위치한 고구려비는, 참고 이거 지역사 유형 키워드로 나올 수 있으니까 따로 외워두시고, 자, 고구려 관등이 기록되어 있고 신라를 동의로 표현하였고 장수왕이 건립하였고 한강, 특히 남부 지역, 그러니까 남부 쪽에 진출한 근거에서 활용되고 한반도에서 발견된 유일한 고구려 비석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사택지적비. 사택지적비의 경우는 부여지역에 위치하고, 이 사택지적이라는 게 이게 이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택지적이라는 인물이 자신이 늙은 걸 탄식하면서 이 나중에 불교에 빠져가지고 불당이라던가 탁 같은 걸 건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석이에요. 제가 보기에 이 사택지적이라는 인물이 부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택 지적비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기출에서 얘는 정답이 된 적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백제 관련된 대표적인 비석 중 하나이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북한산 순수비. 북한산 순수비의 경우에는 일단 김정일 금속 과학노동에 고증되었다는 것을 내가 심화편을 준비한다면 이 키워드는 빈출 키워드니까 무조건 외우세요. 그러니까 이 김정희가 조선 후기의 인물인데 이 김정희가 금성문이라 해가지고 약간 비석 같은 거를 연구하는 거 되게 잘해요. 그래가지고 이 금속 과학노 통해가지고 이 북한산 순수비가 진흥왕 시기에 만들어진 비석이구나, 이거를 고증하는데 성공했어요. 특히 이 북한산 순수비는 신라 영토를 한강까지 넓힌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내용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서울 북한산 위치에요. 서울 북한산 이외에는 뭐 신라 비석으로 단양 적성비, 마온영비, 황초령비 등이 있는데 이거는 뭐 구체적인 내용까진 몰라도 되고 그냥 진흥왕이 영토를 확장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비석들이다. 그것만 외우시면 돼요. 참고로 여기서 순수라는 말은 자신이 먹은 영토를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자신이 영토 가는 걸 순찰한다, 좀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고분. 고분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백제가 최근에는 제일 중요해요. 백제가. 그래서 일단 삼국시대 고분의 경우에는 일단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시면 좋은데, 첫 번째, 고구려. 고구려의 경우에는 굴식 돌반 무덤을 외우세요. 굴식 돌반 무덤은 일단 도굴이 쉬워요. 이거 이따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고구려의 무덤과 관련된 그 대표적인 예로는 각저총, 씨름도가 있고요. 무용총, 수렵도 있고요. 장구총, 적속총, 이런 식으로 바위를 이렇게 계단식으로 쌓은 거, 그러니까 돌을 쌓은 게 적속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장군총 이렇다, 이런 거 외워두시고, 두 번째 백제. 백제의 경우에는 돌무지 무덤, 그러니까 서울 석촌동에 위치한 돌무지 무덤이 있는데 백제가 원래 고구려에서 기원해가지고 고구려 계승 양식을 보여주는 백제 초기의 무덤이다. 이거 기억해두시고, 근데 한능검에서는 백제 내면은 95%는 솔직히 얘네입니다. 무령왕릉 무조건 얘가 나와요. 일단 무령왕릉 공주 지역에 위치하고, 내가 심화편 준비한다면 저번에 말했듯이 이 영동 대장군 백제 사마왕이라는 그 묘지석이라는 그 무덤 앞에 있는 돌에 그 시호가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따로 외워두세요. 그리고 벽돌 양식, 그래가지고 무덤이 벽돌로 지어졌는데 그게 중공 남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벽돌 양식이라 백제 무령왕릉은 벽돌 무덤이다. 이거 기억해두시고, 진묘수는 그 무덤 앞에 있는 그런 일종의 그 동물 형상을 한 석상인데 이걸 세워가지고 무덤의 주인을 수호한다는 의미가 있고, 특히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 기억해두세요. 피장자 및 축조연대가 유일하게 확인된다. 이거를 기억해두세요. 그래서 피장자의 경우에는 이 무덤의 주인이 무령왕이에요. 이걸 증거로 보여주는 거고, 축조연대의 경우에는 1971년이라 2021년 기준으로 50주년이라는 것을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돌무지 덜런 무덤. 이 돌무지 덜런 무덤, 신라의 경우에 이걸 많이 내는데 도굴이 어렵고요. 대표적인 예시로 천마총이 있는데 이 천마총에서 천마두라는 그림이 나왔고, 그 말이 그려진 그림, 그리고 대표적으로 다른 사례로 황남대총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통일신라. 심화편만 이 통일신라 키워드 따로 외워두시면 좋은데, 통일신라에도 굴식 돌반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해fun사님, 굴식 돌반 무덤 고구려만 있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통일신라에도 굴식 돌반 무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게 김유신릉인데, 이 12진신상을 세운 호석을 들었다는 말이 뭔 얘기냐면, 이 김유신 묘가 이게 있으면 이 12개 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해가지고 뭐 쥐, 소, 말, 돼지, 뭐 개, 닭, 이런 그 무덤의 주인을 지키는 12가지의 석상, 그러니까 무덤의 주인을 보호하는 석상을 근처에 들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것까지 따로 외워두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자, 그래가지고 접근법의 경우에는, 심화편의 경우에는 비성미 무덤,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의 사례를 모두 다 암기하시고 기본편을 준비한다. 광지도장릉비, 북한산 순수비, 장군총, 무령왕릉, 천마총 중심을 외우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북한산 순수비랑 무령왕릉부터 가장 먼저 외우시는 것을 추천하고, 특히 이 무령왕릉 제일 먼저 외워요. 기본편은 무령왕릉 진짜 좋아요. 그래가지고 두 굽스 모두 무령왕릉은 무조건 암기해요. 민출도가 매우 높은데 특히 기본편이 무령왕릉을 더 좋아요. 물론 심화편도 무령왕릉 좋아하는데 기본편이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함정의 경우에는 뭐 광개토대왕릉비랑 충주 고구려비 모두 장수왕이 건립했다는 거 다시 한번 주의하시고, 진흥왕이 세운 비석은 모두 6세기 중반 이후에 건립됐어요. 대략적으로 550년대 이후에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정확한 연도 몰라도 되고 그냥 550년 정도 이후에 세워진 게 다 진흥왕 순수비랑 관련된 거고, 고구려에서 그 백제로 넘어가지고 계승한 양식인 돌무지 무덤이랑 고구려와 통일신라의 굴식 돌반 무덤이 공통 키워드로 나올 수 있다는 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살펴보면은, 자, 여기 일단 무덤용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여기 영락신년에 왕이 보병과 기병 5만 명 보내서 신라를 구원했다. 예전에 제가 그 광개토대왕 그 관련된 사료 보여줬었죠. 그래가지고 여기 봐봐요. 지금 한반도 여기까지인데 중국 지역에 있다. 중국에 있으면 광개토 대왕 능비예요. 그리고 제가 뭐라 했어요? 그 순수하고 도를 새겼다. 제가 뭐라 했어요? 순수, 그러니까 자신의 영토를 순찰한다. 순수가 나오면 다 진흥왕인데, 지금 여기 지역을 보니까 마운영비거든요. 그래가지고 순수라는 말이 언급되면은 진흥왕과 관련된 거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참고로 답은 진흥왕 관련된 거니까 대가야를 멸망시킨 3번이 정답이고, 자, 두 번째, 이거는 내용 잘 봐봐요. 여기 그 내용, 고구려 대왕의 조왕께서 태자, 공, 대사자, 다우한노 등의 명령을 따는데, 이게 뭐 구체적인지 몰라도 돼, 뭔지는 몰라도 돼요. 근데 이 뭐 태자, 공, 대사자, 그리고 다우한노 같은 게 고구려의 관직이니까 일단 관등명 써있고요. 자, 두 번째, 매금을 만나도록 하라는데, 매금은 마리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신라를 언급했고, 여기 특히 이 태자, 공 명령에서 동이매금, 이 동이매금이라는 게 이게 고구려 당시에는 거의 여기까지 먹었어요. 근데 그 기준을 했을 때 그 신라가 이쪽에 있으니까 백제는 여기 있고 해가지고, 신라가 고구려 기준으로 동쪽에 있으니까 동쪽에 있는 동이, 그러니까 이 이자가 오랑캐란 뜻이에요. 그 동이는 그 동쪽의 오랑캐니까 고구려가 이 신라를 동쪽의 오랑캐로 표시를 했고요. 자, 여기 지금 위치 봐봐요. 제가 뭐라 했어요? 충주 고구려비는 한반도에 위치한 유일한 고구려 비석이라 했었고요. 자, 네 번째, 지금 세워진 위치만 봐도 한강이 이렇게 쭉 봤을 때 남한 쪽, 그러니까 남한강, 그러니까 비송 위치를 봤을 때 남한강 유역까지 진출했던 거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고구려가 신라의 요청을 외를 격퇴한 사실은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광개토 대왕 름비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이렇게 공략하시면 되고요. 자, 신라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봐봐요. 제가 뭐라 했어요? 일단 순수가 언급됐어요. 순수가 언급되면은 무조건 진흥왕으로 일단 접근하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적성이라는 말이 써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적성 써있으면 단양 적성비예요. 이 단양 적성비는 그러니까 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신 영토를 좀 먹었었는데, 조금 원래는 여기 고구려의 땅이었는데 주인이 바뀌니까, 야, 미안, 내가 그래도 주인이 달라졌지만 내가 잘 너희들 케어해줄 테니까 너무 쫄지 마. 좀 그렇게 달래주는 그런 내용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진흥과 관련된 거니까 답은 2번이죠. 대가야로 정복한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비석 유형 같은 경우에 좀 접근법을 잘못하시는 게, 해풍사님, 우리가 비석 같은 걸 내면은 이런 식으로 비석을 모양을 저는 구별을 못 하겠는데, 그 비석의 모양을 다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나요? 하는데 저도 안 외웁니다. 비석 모양 안 외워도 돼요. 저도 못 구별해요, 제대로. 그래가지고 비석 유형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비석 유형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모양이 아니라 지역으로 외워야 합니다. 자, 접근해보죠. 자, 봐봐요. 자, 지연. 여기 봐봐요. 지금 한반도 위에 있어요. 제가 뭘 했어요? 중국에 위치한 거 뭐라고 했어요? 중국에 위치한 건 광개토 대왕 능비예요. 자, 두 번째, 여기에 또 글씨가 작을 수 있는데, 여기 서울이라 써있고 여기에는 부여라 써있어요. 제가 뭐라 했어요? 부여는 백제 후기의 수도예요. 백제랑 관련된 비석 뭐 있다 했어요? 제가 사택 지적비 있다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서울과 관련된 거는 서울 지역에 제가 뭐 있다 했어요? 북한산 있다 했죠. 그래서 북한산 순수비예요. 서울 지역에는 북한산 순수비가 위치하고, 여기 충주랑 단양에 써있는데 단양이니까 당연히 단양 적성비고요. 그래서 단양 적성비는 진흥 관련된 거고, 여기에 충주 적혀있으니까 라의 사료는 충주 적혔으니까 충주는 충주 고구려비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비석 구별하기 위해서는 모양으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지역으로서 구별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참고로
비성룡의 경우에는 진흥과 영토 확장 관련된 키워드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김정희에 의해서 고증되었다. 제가 뭐래서 김정희 고증, 금속 과안록이라 했죠. 금속 과안록에 의해 규정된 거는 북한산 순수비라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뭐 고분유형 경우에는 또 따로 설명드리면 고분유형은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자, 무덤 양식인데 봐봐요. 아까 우리가 배운 무덤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굴식 돌반 무덤, 벽돌 무덤, 그리고 돌무지 덜렁 무덤이 있는데 먼저 나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 돌로 널개와 널방을 만들고 그 위에 흙을 덮었다는데 지금 무덤 양식 보면은 요거는 흙만 있고 여기 무덤이 있는 그 무덤 주인이 있는 위치까지 오픈 더 도어예요. 그러니까 길이 한 길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굴식 돌반 무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굴식 돌반 무덤의 경우에는 화덕을 연상을 해요. 화덕을 연상하는데 이런 식으로 무덤까지 길이 한 길로 쭉 있으니까 도굴이 쉬워요. 근데 반대로 이 무덤의 경우에는 무덤 일단 1단계 있어요. 야, 돌도 2단계로 있어요. 여기에 나무 널까지 3단계로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3층 구조여가지고 이 무덤의 경우에는 도굴이 어려워요. 그럴 때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봐봐요. 여기 돌무지랑 나무 덧널이 있어가지고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도굴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돌무지 덜렁 무덤 관련된 거 제가 뭐 있다고 했어요. 대표적으로 천마총과 황남대총이 있다 했죠. 그래가지고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무덤은 이렇게 풀면 되고 백제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공주지역 나왔고 1971년. 그래서 지금 촬영의 기준인 2021년에는 무덤 발굴 50주년이다.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래가지고 공주지역에 위치한 무령 왕릉인데 이 모듈인 천장구조는 고구려랑 관련된 거고요. 자, 여기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어요? 벽돌 양식으로 만들었다 했고, 자, 여기 무덤의 주인을 알 수 있는 묘지석이 출토였다. 그래가지고 무덤 양식의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라 해가지고 정답은 4번이에요. 그거랑 관련된 사료도 가져왔는데 여기 봐봐요.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은 나이가 62세 되는 이거라는 이게 바로 그 기록이 있는 묘지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령왕릉과 관련된 묘지석이란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고 정답은 벽돌 무덤이니까 1번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경향은 이렇고 최근 내가 심화편 준비한다. 내가 심화편을 준비하면은 최근 트렌드는 이런 식으로 낸다는 걸 기억하면 좋아요. 그래서 정답의 경우에는 제가 언급했듯이 여기서는 1번 백제 공격으로 고국 원화 정사되는 국내성이 아니라 평양성이라 틀렸고요. 자, 여기 무용청 수렵도 맞아요. 각조총은 씨름도라 했는데 제가 무용총 각조총은 굴식 돌밤 무덤이라 했어요. 굴식 돌밤. 그래가지고 틀렸고요. 자, 4번 김정희 금속 과안록이 나온 거는 광개토 대왕 능비가 아니라 북한산 순수비라서 안 맞고요. 벽돌 무덤은 지금 나와 있는 거는 고구려랑 관련된 건데 벽돌 무덤은 백제랑 관련된 거라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최근 비석 및 고분 유형은 이런 식으로 풀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8번째로는 고대시대의 불상 및 탑을 다룰 건데 지금부터는 조금 빨리 나갈 거니까 빠르게 따라오세요. 자, 첫 번째, 일단 고대시대의 불상의 경우에는 고구려의 경우에 딱 하나만 배우면 돼요.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인데 일단 이거는 고구려가 평양의 수도 일대 조성했고 이게 광배라는 거거든요. 이 광배. 그러니까 그 뭔가 좀 위대한 사람 보면 그 뭔가 아우라 같은 거 느껴지는데 그 아우라를 시각적으로 형성한 게 광배예요. 그러니까 이 광배의 뒷면에 이 연가 7년이라는 연호가 있어가지고 아, 이게 고구려 평양식에 만든 불상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누구인지 몰라요, 왕이. 그래가지고 이 불상의 경우에는 황금색이고 서있는 자세를 주목하면 좋아요. 게다가 이 불상이 되게 작아요. 그것도 기억해 두시고. 자, 두 번째, 백제의 경우에는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이 서산용연리 마하열의 삼종선. 그래서 다른 말로 서산마의 삼존불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백제의 마의 불이에요. 백제의 마의 불이라고도 하는데 백제 마의 불. 그래가지고 이 마의 불 경우에는 이 백제의 미소란 키워드가 정말 출제율이 정말 압도적으로 높고요. 충남 서산 지역에 위치했어요. 그리고 이 표정을 보세요. 그러니까 백제의 미소는 힌트를 주다 보니까 표정도 이거 잘 보면 되게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불상들은 정색을 오지게 해요. 왜냐면
이 부처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정색하는 시식을 만드는데 이 불상의 경우에 친근한 미소를 짓고 있다. 이런 걸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비슷한 사례로 신라의 경주배동 석조열의 삼존일상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어린아이처럼 뭔가 오나미소, 그러니까 오나미소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거는 보물 제63호고 경주 지역에 위치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표정, 그러니까 웃는 미소랑 불상 3개, 삼둥이를 주목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 불상이 어느 국가에서 만들었는지 아직 논쟁이 있는 불상들이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거든요. 이 같은 경우 반가, 그러니까 반가라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다리를 꼬고 약간 좀 턱 깨고 좀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다리 꼬는 거. 그래가지고 반가의 자세를 주목하고 이 6세기 중후반쯤에 제작된 걸 추정되고 이건 국보 제83호예요. 그래서 반가 사유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반가라는 거는 다리를 꼬는 거고 사유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가 사유상이라는 게 다리를 꼬고 반가 사유 생각한다 해서 반가 사유상인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꼬고 팔을 괴는 자세 자체가 반가 사유구나. 그거를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색깔 흑색이다 주목해 두시고, 자, 또 다른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 있는데 이거의 경우에는 일본의 목조 반가 사유상, 이게 아마 일본의 국보 제1호인데 그거랑 형태가 매우 유사하고 국보 제78호랑 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 역시 다리를 꼬고 팔을 괴는 자세를 주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국시대의 불상 이렇고 통일신라 시기의 통일신라 시기의 불상 이런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석굴암 본존 불상만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신라에 있는 예술성을 보여줘가지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고 경주 토암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 역시 김대성과 관련이 있고요. 이 불상의 경우에는 이런 황토색이랑 여기 이마에 있는 이 점을 주목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그리고 이외에도 발해 불상도 있는데 발해 불상의 경우에 이런 이불병동상이 있어요. 이불병동상. 이거는 동경용원보.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발해 지역에 발견됐고 고구려 계승 양식이 있는데 연꽃과 광배가 특징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 봐봐요. 이 불상을 보면은 여기 아까 제가 설명한 이 아오라 광배도 있고 여기 연꽃도 있는데 이 불상도 여기 밟으면 연꽃이 이런 식으로 있고 뒤에 광배도 있어가지고 이런 면을 봤을 때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가지고 이 불상의 경우는 이불, 그러니까 쌍둥이, 그리고 이런 연꽃을 주목하시면 됩니다. 자, 불상은 이것만 외우시면 되고, 자, 두 번째 탑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일단 고구려는 탑이 따로 없어가지고 백제부터 들어가면은 일단 미륵사리석탑. 일단 미륵사리석탑은 현존한 가장 오래된 탑이란 키워드가 중요하고 이 탑 내에서 금제사리가 발견됐다는 거랑 무왕 때 건립됐다는 키워드가 중요해요. 그리고 목탑 양식 반영됐다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석탑은 뭔가 좀 구조가 균일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이 따라따라 균일하게 만든 거 보니까 목조 건축물처럼 뭔가 좀 균등하게 좀 건축물 잘 만들었다, 그런 양식을 반영했다는 게 목탑 양식을 반영했다는 특징이고 전북 익산에 위치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미륵사리 석탑의 경우에는 한입 베어먹은 사과, 이게 뭔가 이게 있는데 우리가 그 핸드폰 그 어플 거기처럼 그 한입 베어먹은 사과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 미륵사리 석탑은 한입 베어먹힌 탑이다. 이런 식으로 암기하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백제 정린사지 5층 석탑. 정린사지 5층 석탑의 경우에는 백제가 당나라가 그 백제를 정벌할 때 그 당나라 소정방이랑 장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 먹었어요 키키 하는 그런 기록물이 여기에 그 탑에 있고 이 탑 역시 목조 건축물 양식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고 충남 부여지역에 위치해요. 그리고 이 정린사지 5층 석탑의 경우에는 유일한 5층 구조, 그러니까 한능검에서 출제되는 탑 중에서 사실상 정답이 되는 것 중에 유일한 5층 구조의 탑이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그 백제는 여기까지 외워두고 신라가 좀 탑이 많아가지고 잘 외워두세요. 일단 신라의 경우 분황사 모조 석탑이 있는데 이거는 선덕여왕 시기의 건립이 추정되고 신라의 가장 오래된 석탑이란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분황사 모조 석탑의 경우에는 직사각형 모양의 집이랑 여기 앞에 보이는 이런 돌상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아요. 솔직히 이 직사각형 모양의 집이다, 그런 분황사 모조 석탑이다,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통일신라 들어가면은 통일신라의 경우에는 가문사지 3승 석탑이 있어요. 이거는 통일신라 석탑 양식 전형인데 이게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그 정사각형, 그러니까 가로랑 세로 길이가 일정한 정사각형 모양을 가진 게
통일신라 석탁양씨 전형인데 가문사 또는 신문왕과 연계돼요. 그러니까 가문사 내에서 가문사지 상수탑이 있거나 신문왕이 가문사를 만들었는데 거기 내에 있는 탑이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 냅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문사지 상수탑은 탑 위에 비늘이 있다고 기억하시면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불국사 상천석탑의 경우에는 일단 불국사 내에 있는 대표적인 탑이고 이거 역시 통일신라 석탑양식 가로 세로 길이가 일정한 통일신라 석탑양식을 개성했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인쇄물, 그러니까 목조 인쇄물인 무구정광 대다나라경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활자 인쇄물은 활판 인쇄물은 직지 신체 조절인데 목판 인쇄물은 무구정광 대다나리경이다. 기억해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목판 인쇄물 가장 오래된 건 무구정광 대다나리경.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활판 인쇄물은 직지 신체 요절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따로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탑의 경우에는 이 위에 회오리 감자가 있다고 연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보탑의 경우에는 아까 탑의 경우에는 부처가 이 석가탑의 경우에는 석가열애라는 그 부처를 형상화했다면 이 다보탑은 다보열애를 형상하거든요. 왜냐하면 불국사가 부처 세계의 부처 이상 세계를 형상한 거라 부처 세계에 있는 그 부처들을 이런 식으로 탑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다보탑의 경우에는 이렇게 뚫린 하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통일신라 하대랑 관련된 그런 탑으로서 이것도 외워도 좋은데 쌍봉사 철가운선사 스탑이라 있거든요. 이거는 대표적인 통일신라 하대 탑이고 아까 제가 초반에 언급한 선종과 관련된 탑이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남 화순 지역에 위치했고 이 탑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팔각 지붕, 그러니까 팔각 원당형이라고 하는데 팔각 지붕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암기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해의 탑. 발해의 탑은 영광탑인데 발해는 발해의 유일한 전탑, 그러니까 벽돌탑이란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고 이 영광탑의 경우에는 갈색, 그러니까 조금 고동색이랑 이 탑 안에 작은 문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심화편 경우에는 파란색을 표시한 불상 및 탑을 모두 암기하시고 기본편의 경우에는 빨간색, 그러니까 좀 파란색을 표시하지 않은 그런 불상이나 탑 위주로 암기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그래가지고 이 상고시대 불상 및 탑 유형의 경우에는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사례, 그러니까 뭐 이게 78호인지 83호까지는 세부적으로 구별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기출에 나왔으니까 이거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심화편의 경우에는 매일 기출마다 낯선 불상 및 탑이 무조건 한두 개 정도는 새로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변별력을 유지하고 솔직히 공부시키려고 일부러 새로운 거 한두 개는 무조건 내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무조건 오답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가지고 방금 제가 찝어준 이런 불상들이랑 탑 위주로 외워도 충분히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기출로서 여러분들이 잘 모를 만한 불상이랑 탑 관련된 기출만 먼저 보여드리면, 자 봐봐요. 여기서는 자 국보 제835랑 여기에 일본 교류사에 있는 불상과 형태가 매우 유지하다. 그래서 국보 제835랑 일본에 영향을 준 불상 뭐라 했어요? 제가 그거는 팔 괴고 다리 꼬고 있는 거 고르라 했죠. 그래가지고 정답 2번이고요. 여기서도 국보 제78호, 자 여기 6세기 중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거, 그리고 반가의 자세가 뭐라 했어요? 다리 꼬는 거였죠. 다리 꼬는 거. 그래가지고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모르더라도 이런 식으로 일본과 교류를 했다는 증거라던가 아니면 반가의 자세 있으면 이런 식으로 다리 꼬고 팔 괴고 있는 거 고르시면 되고요. 또 다른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보물 제63 이런 거 있는데 신라의 그런 불상 중에서 어린아이 같은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는 불상, 자 제가 뭐라 해서 삼둥이랑 표정 웃고 있는 거 고려했으니까 정답 5번이에요. 이게 지금 문제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어차피 시험장 가면은 시험지 크게 주니까 지금은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는 거 권장드리고, 자 다른 거의 경우는 이런 식 문제 낼 수 있는데 여기 뭐 충청남도 부여군 해가지고 여기 뭐 백제 불상을 대표하고 당나 상소 소정방의 명예로 새겨진 글 해가지고 부여지각 있는 거 정리인사지 5층 성탑. 그래가지고
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에 위치했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문제 좀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여러분들이 좀 접하지 못할 기출문제 좀 보여드리면, 여기서도 열어보시는 이 탑이 바로 다보열을 상징한다. 그래서 제가 뭐랬어요? 석가열애를 상징하는 것은 석가탑이고, 다보열을 상징하는 것은 여기 뚫려있는 다보탑이 정답이라 했고요. 마지막으로 화순군 쌍봉사, 그리고 팔각원당역, 그래서 지붕이 팔각인 1번이 쌍봉사, 철가운선사, 승탑이다. 이렇게 문제 보시면 엔간한 거 다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상 및 탑 유형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울 만한 것만 따로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얼마 남았으니까 조금만 힘냅시다. 자, 9번째 주제, 고대시대 문화유산 유형인데, 이거의 경우에는 평균 2, 3회 한 번씩 출제되는데, 그거 다양한 방식 출제해요. 뭔 소리냐면, 그러니까 여기 제시된 호우명 그릇이 뭐예요? 그거 단독형으로 내던지, 아니면 여기 있는 문화유산들 모두 섞어가지고 통합형 무형을 내던지. 그러니까 보통은 이 통합형 유형 내면은 백제 문화유산 막 4-5개 내고, 아니면 뭐 신라의 문화유산 뭐 4-5개 내고, 이런 식으로 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렵게 내면 그렇게 내는데, 그런 건 대체로 심화편이 내는 경향이에요. 그래가지고 먼저 고구려부터 먼저 공작드리면, 자, 고구려의 경우에는 사실상 벽화를 내면은 거의 다 고구려와 관련된 벽화가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는 게, 일단 첫 번째, 고구려 벽화는 일단 힘자랑을 좋아해요. 고구려 거의 강소한 이미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고구려 사람들은 힘자랑을 좋아하고, 신분에 따라 인물의 크기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신분이 높을수록 크게 그리고, 신분이 낮으면 작게 그리고, 이런 특징이 있고요. 무엇보다 오래된 벽화라서 낡았습니다. 이거 먼저 기억해두세요. 이건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호우명 그릇. 호우명 그릇은 광개토대왕의 그 이름, 그 광개토대왕 관련된 그런 기록이 적혀있는데, 그래가지고 광개토대왕 관련된 게 신라의 호우총에서 발견된 걸 통해가지고 고구려가 신라의 간섭하였음을 보여주는 유물로서 활용되는데, 이 그릇, 그러니까 여기 바닥에 광개토대왕과 관련된 기록이 적혀있다. 그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백제. 백제의 경우는 산성을 힌트 진짜 많이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백제의 경우는 산성을 힌트 준다. 그러면 무조건 백제라고 딱 백제라고 한 90% 정도 재면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시계 나눠주면은, 자, 몽촌토성이라던가 풍락토성이 나오면 한성, 그러니까 백제 초반 시기예요. 그리고 몽촌토성, 풍락토성은 한성 초기고, 두 번째, 공산성이 좀 기본편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공산성이 나오면 웅진식이고, 부소산성이 나오면 사비식인데, 이거는 좀 심화편이 좀 더 좋아요. 그래서 그 내가 기본편 준비한다고 공산성, 심화편 준비한다면 부소산성까지 따로 외워두세요. 시기 잘 구별두시고, 두 번째, 칠지도의 경우에는 백제랑 외교를 대표적인 보여주는 문화유산으로서 이 칼이 나오면 칠지도, 백제와 외교를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다. 외워두시고, 세 번째, 무령왕은 출토 근관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 잘 구별 못하시는데, 이따 신라의 근관에서 구별봐요. 그러니까 무령왕릉에 출토된 근관은 작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따 보여드릴 신라에서 발견된 그 왕관 같은 거는 커요. 그래가지고 백제는 약하니까 작게 만들었고, 신라는 강성하니까 크게 만들었다고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거는 나중에 기출 풀다 보면은 이거 좀 작은데 이거는 좀 큰데 구별되니까 참고해 두시고, 마지막으로 백제 금동 대학로, 이거는 심화편이던 간에 기본편이던 간에 무조건 기억해 두세요. 일단 이 백제 금동 대학로는 능산리 고분군 근처 절토에 출토됐고, 도교 및 불교 요소가 복합적으로 표현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뭔가 도교에서 볼 수 있는 뭔가 그런 자연 같은 것도 있고, 불교에서 보이는 그런 특징 같은 것도 좀 보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 신라의 경우에는 어떤 거 되냐면, 일단 천마도, 정답으로 된 적은 적은데, 일단 신라의 천마도, 천마총을 추도했고, 이 그림 자체가 말과 관련된 그림인데 평안 안녕, 그러니까 뭔가 좀 행복을 빌어주는 그런 그림을 추정하고, 자, 두 번째, 동궁과 월지, 다른 말로 안압지라고도 하는데, 그 통일신라 시기에 있었던 거대한 인공 연못으로서 주령구 13연체 주사위 출토인데, 이게 일종의 술게임 주사위예요. 그러니까 뭐 세 번 돌고 술 먹기, 다른 사람 코 때리면서 술 먹기, 술 한 번 뭐 쓰리자 원샷을 마시기, 이런 술게임 주사위가 주령구입니다. 세 번째, 불곡사. 이거는 내가 기본편 준비한다면 이 불곡사는 무조건 외워두세요. 일단 이 불곡사의 경우에는 김대성이 조성했고, 불교 이상세계를 지상에 건설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언급한 석가탑, 다보탑이 그 불교 이상세계를 지상에 그리기 위해 가지고, 그런 부처 세계의 그 부처를
탑으로 형상화한 게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석가탑이랑 다보탑이 잘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세계문화유산이란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고랑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세계문화유산이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래요. 그리고 네 번째 그리고 청성대의 경우에는 선덕여왕 시기에 건립되었고 천체 관측 용도로서 이거 딱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좀 보면서 천체 관측했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근관은 그냥 큰 형태만 기억하면 되고, 마지막 가야는 저거 가야형 다뤘듯이 철로 만든 투구랑 가부만 기억하면 되니까 제가 따로 설명 더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대시대의 문화유산은 솔직히 설명을 크게 다룰 게 더 없어가지고 그냥 바로 문제부터 들어가면은, 자, 첫 번째 여기 부여 능산리 고분군 근처에 절토를 추도했고 도교와 불교 사상이 함께 반영됐다. 그래가지고 여기 문제 보시면 일단 부여 능산이라는 게 힌트로 진짜 많이 나오고, 도교와 불교 양식이 함께 반영된 백제 문화유산이니까 이거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형태를 따로 기억해두세요. 왜 이게 도교랑 불교 양식이 반영되는지 나중에 한번 좀 사전 같은 거 찾아보면 돼요. 그리고 불국사 잘 나오는데 경주에 있는 대표적인 신라의 절이고 석가탑과 다보탑 이런 식으로 나와. 부처 이상세계 형상화한 탑이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했다. 그러면 불국사 이런 식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심화편을 준비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자, 고구려의 불상 같은 경우에 고구려 벽화 같은 거 어떻게 공략하냐 잘 봐봐요. 제가 뭐라 했어요? 고구려 벽화는 크게 세 가지 강조했어요. 크게 세 가지. 힘 자랑하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신분의 크기에 따라서 그 크기를 다르겠다. 신분이 높을수록 크게 그리고 신분이 낮으면 작게 그리고 낡았습니다. 이거 기억해봐요. 자, 첫 번째 1번 여기 고구려 벽화에 물었으니까 찾아봐요. 자, 1번 여기에 지금 이 인물이 지금 칼 들고 있어. 힘 오지게 자랑해요. 자, 두 번째 여기 씨름하고 있어요. 와, 지금 씨름하는 거 힘 자랑하죠. 다 됩니다. 자, 세 번째 지금 여기 잘 보면 여기 인물은 크기가 작은데 뭔가 무릎 꿇고 있어요. 근데 그걸 받아주고 있는 이 인물은 크기가 대빵 커요. 자, 신분의 크기에 따라 이 인물은 크니까 크게 그렸고 이 인물 작으니까 작게 그렸어요. 자, 그리고 여기 이 그림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에 이런 그림 있고 여기 지금 뭐 모시는 게 있거든요. 여기 우상 같은 거, 우상 같은 거 모시는 거 있는데 이 인물은 지금 크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 모시는 사람 작게 그렸고 이 사람 크게 그렸어요. 이게 왜냐면 당시 고대인들 시야에서는 표현 방식이 되게 투박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큰 사람이다 그러면 오 하면서 그냥 크게 그리는 거고, 그냥 조그만 사람도 그냥 작게 그리는 거예요. 그런 게 이런 그림에 반영된 거예요. 그리고 잘 보면은 그림들이 이런 식으로 뭐가 빵꾸 뚫린 데가 오지게 많거든요. 그래 낡았어요. 근데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힘자랑 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리고 신부의 크기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나눴다 하기도 애매하고 생각보다 그림도 색깔도 훨씬 다채롭고 선명하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에요. 그래서 고대시대의 그런 벽화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은 고대시대의 인물로서 이번 고대시대에 맞추겠습니다. 자, 고대시대의 인물 크게 4명만 외우면 되는데, 첫 번째 김유신의 경우에는 일단 신라시대 인물로 김수로 왕의 그 11의 손이에요. 그래가지고 김유신은 원래 가야의 가야의 후손이었는데 가야가 그 신라에 먹히면서 그래서 기에 원래는 그 가야 출신 인물이지만 나중에 신라에서 열심히 활약한 화랑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선덕여왕 시기에 나 여왕 마음에 안 들어 반란 일으켰고 했던 선덕여왕 시기에 비단공과 염종의 반란도 진압했고 나중에 황산벌 전투에서 열심히 싸워가지고 백제를 멸망시킨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키워드는 심화편 위주로 외우고 기본편은 이거 위주로 외우세요. 자, 두 번째 설총은 둘 다 외우시는 걸 권장하는데, 설총은 아까 말했듯이 원효의 아들이고 우리나라만의 언어인 이두를 창제했어요. 그러니까 한자의 훈과 음을 차용해서 만든 언어이고, 화한계 제가 뭐라 했잖아요. 신문왕에가 그 꽃으로 비유해가지고 간신 말고 충신을 좀 드려라 하는 게 화한계다. 이거 외워두시고, 세 번째 장보고 솔직히 기본편에서는 이 완도의 청해진 설치만 외우셔도 되는데 내가 심화편을 준비한다면 아까 고대시대 경제에서 얘기한 법화원 창건 여기서 앤닌 그 난초당한 거 구제줬고, 장보고에 난 문성왕 시기에 발생했다 기억해두시고, 마지막으로 최치원은 심화편 기본편 모두 중요해요. 이거 다 외우세요. 이건 무조건 외우시고, 일단 격황수도 뭐냐면 당나라
역사에 그 황소라는 인물이 반란 일으켰는데, 야 이 황소야 니 반란 빨리 안 멈춰 하라는 글을 쓴 게 격황소서고, 두 번째 개원필경, 이거는 최치원과 관련된 일종의 시문집이고요. 자, 세 번째 빈공과 학교, 빈공과는 당나라 과거인데 일종의 그 최치원은 유학생이고요. 시모시조는 진성 여왕에게 바친 그런 정치 개혁안이고, 마지막으로 최치원 6등부 출신이라 실력은 오지게 뛰어났는데 출세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쉽게 공략하고 싶으면 장보고랑 최치원부터 먼저 공략하고, 내가 고난도를 대비하고 싶으면 김효신과 설총까지 기본편, 심화편 모두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만 따로 문제 뽑아오면은, 자 봐봐요. 여기 일단 봐봐요. 수로왕이 11돈이고 비당과 염종이 반란이 일으켰고 진압했고, 그 상구통일에 기여했다. 그래가지고 상구통일 관련된 거로서 김유신인데, 이 인물은 그래가지고 상구통일에 기여하기 위해서 여기 황산벌에서 계백이 이끄는 군대를 물리쳐가지고 백제를 멸망시켜가지고 정답은 4번이고, 마지막으로 이 인물 경우, 여기 이 인물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원효, 그러니까 원효의 아들이고 신무랑 때 화한계를 지었다. 그래서 이 인물은 설총과 관련된 거고, 마지막으로 이 인물은 한자의 훈과 음을 차용한 이두를 체계적 정리한 게 정답이라 5번이 정답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주제가 많았을 텐데 여러분들이 좀 따라오기 빡셀 수 있으니까 최대한 복습하시고 다음 고려시대 때 뵙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